이제 첫 번째 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now time for session 1. Under 이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n in Food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에 조상우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R&D 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풀무원의 ESG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식품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 포인트는 없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전달을 갖다 좀 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겼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 시공 클러스터에서 이러한 시의적절한 심포지움,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토크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ESG 경영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식품산업에서 이 ESG 경영이 어떻게 디보션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ESG 경영이 어떤 중요성을 갖다 가지냐 하면은 이제는 전통적인 기업과 같이 기업의 이윤만 추구를 갖다 하는 기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최근 ESG 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SG라는 거는 Environmental, Society and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약자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제 불을 있고, 그 다음에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갖다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갖다 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ESG 경영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점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러한 사회 공헌, 올바른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점점 커지고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글로벌 큰 투자자들,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세계 최대 투자자인 블랙록사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겠다, 이런 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정보 공개는 더 이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어떤 사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다우존스 혹은 이런 어떤 여러 세계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에서도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발표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은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해서 기업한테 가치를 갖다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데 대한 의문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한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를 갖다 보면은 ESG 경영이 기업들과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ESG 경영을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어떤 비재무적인 지표에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들러붙고, 투자자들이 들러붙게 되면은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더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갖다 하는 게 ESG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environmental 그러면은 환경 보존을 하자,
우리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지구가 산업 혁명 이후로 인구도 많아졌지만 정말 지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컨트롤해야 된다. 뭐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보다 산업사회 이전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 혁명 시대를 지나고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사회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인류가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 유린이 된다든지 어떤 빈익빈 부익부, 소외계층,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 구조도 법과 윤리를 지키는 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중요시하자라는 것이 ESG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풀무원은 그럼 ESG 경영을 어떻게 해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1984년에 창사를 갖다 한 이래로 창사 시점에 이미 유기농의 정신에 근간을 해서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 이 자체를 갖다 모태로 해서 탄생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미션 자체를 갖다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아스 기업,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갖다 하고 있고, 이미 2017년도에 선도적인 ESG 위원회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4년 연속 A+ 등급의 ESG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풀무는 저희들은 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이 ESG 경영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서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뭐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이 모든 조금 전에 기조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제조의 그게 플라스틱 제조의 관점이라기보다도 사용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플라스틱이라든지 화학 물질을 갖다 안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해서 3R, Reduce, Recycle, Remove,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연간 감소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하고 그렇게 줄여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뭐 마지막에 시몬 센터장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만은 푸드 웨이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갖다가 신선하게 관리하자면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푸드 웨이스트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냉장식품의 10도씨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5도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노력은 뭐 아직까지 식품산업 전체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온도를 갖다 조금 더 내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탄소 저감에 기여를 갖다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소셜 부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들은 2개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재단과 한마음 평화연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 기업과 별개의 어떤 공익재단을 갖다 설립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거버넌스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사회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사회 시스템을 2018년부터 꾸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조금 업데이트가 돼야 돼가지고 숫자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회 이사 비중을 11명 중에서 8명, 그래서 72% 정도를 사회이사 비중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이는 일반 상장사 중에서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성 인력들의 평등성을 갖다가 조금 더 저희들이 보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8명 중 3명을 저희들이 여성이사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이사회 시스템은 그 산하에 8개의 다양한 위원회를 신설해서 저희 풀몬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또 리딩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ESG 경영이 과연 어떻게 탄소 중립 혹은 지구 온난화에 저희 뭐 작게는 저희 회사지만 우리 식품 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풀무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해 인구가 아마 통계 잡히기는 한 78억, 9억 뭐 이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00년대, 뭐 800년대, 900년대 이런 1800년대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 간의 이제 이렇게 소통과 이동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도시화, 집적화 이렇게 되면 인구가 그 이전에 저희들 500만 년 역사 이후로 굉장히 급속도로 그래프에 보다시피 증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산업사회 이후에 저희들 기후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고, 다양한 도화 아젠다 이후에 다양한 어떤 미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목표는 1.5도인데 그게 지금 뭐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한 2도까지는 줄여보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많은 리포트에서 지금 4도까지는 지금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국가별로 지금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이 온도를 갖다 정함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진들이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BBC에서 다시 가공한 그런 자료가 되겠지만은, 우리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 약 한 26%가 식품의 생산, 식품의 운송, 식품의 재배, 그 땅, 뭐 이런 데 소비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26% 정도 중에 약 한 60% 정도가 동물성 식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식물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니면 미생물 발효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맛과 영양은 당연히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오랫동안 육류를 갖다 섭취하다 보니까 육류의 맛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간이 버리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푸드 사이언티스트들이 우리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한 교수님이 그런 어떤 좀 구체적이고 좋은 기술들을 소개시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구현을 해준다면은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프로테인을 가지고 이 탄소 저감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원래 논문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또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서스테이너블 및 서스테이너블 얼터너티브 및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런 지속 가능한 단백질의 시장은 어떠냐라는 것들이 뭐 보스턴 그룹에서도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내놓은 어떤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2035년도 되면은 290 빌리언 정도의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저 두 번째에 있는 2025년도를 갖다 단순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을 갖다 하면 한 72조 원 정도, 72 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거는 일본이 1년 동안 발생하는 CO2 발생량을 갖다가 저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보면은 뭐 2030년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 육류 시장이 1,400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얼터너티브 미 시장이 약 한 2025년도요. 그러면은 한 1,200조 원, 1,200 빌리언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10%가 대체육이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갖다 환산해 보면 약 한 120 빌리언 정도 됩니다. 앞에 거보다는 조금 시장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난달인가요? IFT의 푸드 테크놀로지의 이제 우리의 미래 시장 트렌드, 탑 10 트렌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뭐 이런 쪽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들, 예를 들어 얼터너티브 미트이라든지 얼터너티브 데어리 혹은 시푸드 혹은 에그 얼터너티브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한 2024년도에 이제 7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어떤 카테고리 또 어떤 범주까지 넣을 건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되게 7조 원,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7조 원에서 한 21조 원 정도의 시장이 2025년도 경에는 있을 거다. 뭐 이런 추론을 갖다 할 수가 있고, 지구 환경도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식품 산업이 ESG 경영에도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갖다 하면서도 이런 큰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런데 많이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국내외 기업들의 이런 어떤 지금 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간단하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한 거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조금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미 쪽으로 이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시장이 크다고 생각되는 비욘드 밋, 우리나라에서는 동원에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플랜트 밋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피맛이 안 난다 뭐 이런 건데요. 흰 프로테인을 갖다 발효를 통해서 지금 얻어서 나온 임파서블 푸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버거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세포 배양, 줄기세포라든지 건세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밋 얼터너티브를 만드는 그런 조금 더 업스트림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멤피스 밋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 업사이드 푸드로 바뀐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닭고기를 갖다가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퓨처 밋 같은 이스라엘 베이스의 밋도 치킨 브레스트 같은 것들이 약 한 100g에 한 3, 4불 정도면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이제 애니멀 셀 컬처를 하는 게 아니라 펀자이, 곰팡이를 이용해서 곰팡이의 마이크로 프로테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닭가슴살이 상당히 닭가슴살과 비슷한 맛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콘이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다국적 펀드로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푸드에서 협력을 해서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허가를 받아서 아마 그 닭에게도 휴식을 뭐 이런 브랜드 네임으로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Eat Just라는 회사에서 Just Egg, Just Mayo 같은 식물성 어떤 유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셀 컬처드 치킨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작년 말에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그게 랩그론 치킨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제품으로서는 오트리에서 오트를 갖다 이용해서 만드는 우유 대체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제품으로서는 파인드라는 이것도 곰팡이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한 그런 유제품으로서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해산물이 되겠죠. 시푸드인데 우리 다국적 넘버원 식품 회사인 네슬레에서 베나라는 참치, 냉장 참치 제품을 식물성 단백질로서 만들어서 출시를 갖다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부분을 갖다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지역에 블루나루라고 해서 하와이안이 스타트업을 해서 만든 회사로서 여기에서는 마이마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어종을 셀 컬처드
를 통해서 올 연말쯤 아마 미국 FDA에서 인허가를 다 받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회사와 함께 기술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푸드 쪽에는 핀리스가 가장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업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시푸드 중에서는 이렇게 셀컬처도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성 소재를 이용해서 또 피쉬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데, 오션 허거 푸드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참치 서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장어 서시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있고요. 게더드 푸드도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씨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클라라 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트 바리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싱글 셀 프로테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단백 소재를 만들어서 에그 알부민을 대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식물성 에그라든지 아니면은 미트 플레이버 이런 것들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는 저희 풀문이 이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제 낙농업계에서 나오는 이제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가 한 14.5% 정도 된다라는 통계도 있고,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베지테리안 식단을 한다면은 이런 온실가스를 갖다 3분의 2 정도는 저감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두부를 이미 이거는 뭐 밑이라고 할 수 없고 전통 식물성 단백질이지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들 두부면 같은 걸 갖다가 작년에 출시를 해서 이미 상당히 호응을 갖다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유제품을 쓰지 않는 식물성 요거트라든지 저희 다농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라면에도 저희들이 12가지 야채만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어떤 HMR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김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젓갈 대체해서 깊은 맛을 내면서도 우리의 제품을 갖다가 베지테리안 식품으로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은 이제 뭐 또 밑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100%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밑을 쓴다면은 우리가 동물복지 밑을 갖다 좀 쓰자라고 하는데, 동물복지와 ESG, 즉 인바이러먼탈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저희들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을 짜는데 KG의 젖소면은 뭐 수명이 6년인데 방목을 하면 한 15년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물 소비량도 좀 줄이면서 더 오랫동안 우리가 우유를 착유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노력, 그다음에 동물의 행복권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뭐 지구를 위해서 생물종 다양 뭐 이런 데까지도 확보를 좀 넓혀 나간다면 어떤 지속 가능성과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이미 제로미트 배지를 해서 지금은 제로미트라는 브랜드로 이제 변경을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제품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심의 농심그룹의 태경 농산이라는 데는 그동안 쭉 식품 원자재를 만드는 노하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베지가든이라는 단백질, 식물 단백질 소재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도 지금 출시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스타트업으로서는 뭐 지구인 컴퍼니 이쪽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농산물을 파다 보면은 조금 뭐 이게 더 외품이라고 좀 못생긴 부분이라든지 좀 벌레가 먹어서 상품성이 없는 것들, 이게 다 버려지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약 40% 정도가 농작물 수확하는 과정 중에서 웨이스트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상품화 시키면은 이거는 농산물 쓰레기 이를 저감을 하면은 탄소 저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더 플래닛이라고 해서 서울대 스타트업 쪽으로 해서 순식물성 대체 단백 뭐 이런 걸로 시리얼 제품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은 뭐 우리나라는 두부 제품을 비롯한 콩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단백 소스로서 콩 단백을 갖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건팜이라든지 바이오믹스, 디보션 푸드, 그 다음에 베지푸드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콩불고기, 베지테리안 식당에 가면 많이 나오는 아마 원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또 소이마루도 오랫동안 콩 단백
단백을 이용한 그 반찬류 개발 뭐 이런 데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자랑스러운 뭐 식품 기업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일제당이 발효 기술이 굉장히 오래되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을 갖다 발효를 통해서 만들지만은 최근에는 시스테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단백질이 있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기 플레이버 아주 그 지미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갖다 예전에는 뭐 말털 있잖아요. 우리 털에 시스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테인은 이제 황결합을 이용해서 파마 뭐 이게 붙이고 하는 것도 파마도 그런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요. 이런 그 털에서 뽑던 걸 갖다가 이제 그 식물성 어떤 원료에서 전기분해로 만드는 걸 드디어 이제 발효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원천적인 소재 산업으로서 상당히 R&D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R&D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은 글로벌 원료 시장을 갖다가 장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운스트림에 대한 어떤 대체 단백질뿐만 아니라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셀 컬처도 혹은 셀 컬처를 이용한 조직 배양, 조직 구조, 이런 데에 대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나그린의 김기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 컬처를 갖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서스펜션 컬처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직을 우리가 먹는 고기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식품 원료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세포 배양을 갖다가 이렇게 촉진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우리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소재 그런 것들을 갖다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학교와 이대목동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2019년도에 스타트업으로 발족을 하고 있는데 이 박길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덩어리 고기 이런 걸 갖다가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들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남대학교에 최인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셀 컬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포의 정식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이런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의 원료가 대부분 다 우리가 사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면은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를 갖다 국산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갖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는 좀 넣지는 못했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진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아니면 셀 컬처를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단백질을 실처럼 꼬아서 그런 실을 직조를 해서 3D 디멘셔널 스트럭처를 스캐폴드를 갖다 만들어서 우리가 조직감 있는 어떤 세포 배양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감사합니다. 조상우 풀무원 센터장님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풀무원이 ESG 분야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보여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고려대학교의 한재준 교수님이십니다. 동일한 주제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한재준 교수님께서는 대체육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의 한재준입니다. 저는 오늘 대체육 관련 그 국내외 연구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15분 동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쉽게 대체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해외의 대체육 관련 연구 동향 그리고 국내의 연구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체육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기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육류의 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당연히 육류 소비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 대체 소재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육 연구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체육과 관련된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실제육이라는 명명을 취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제육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목축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또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동물의 복지, 윤리와 관련된 문제, 기타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대체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또는 언론을 통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앞서도 잠깐 나왔던 그림인데요. 유엔에서 발표한 어떠한 보고서를 봤더니 약 2025년, 약 5년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육이 실제육의 약 10%까지 그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40년에는 아마도 실제육과 대체육 시장이 1대1, 거의 반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있습니다. 대체육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러한 실제육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는 식품을 대체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육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 있고요. 반면에 셀컬처를 통해서 세포를 배양해서 얻는 배양육이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말 그대로 식물로부터 어떠한 단백질 소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적인 어떠한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육과 비슷한 또는 유사한 조직감과 맛, 향을 집어넣어 제품을 만드는 게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반면에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취해서 이것을 체외 배양을 하여 얻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동물로부터 조직세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양된 조직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근섬유, 근육세포가 되도록 분화를 촉진시키고 유도함으로써 얻는 게 배양육입니다. 여기에 착색 과정과 지방을 혼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컬처드 및 배양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육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규정에 대한 그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육에 대한 법규나 규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한 상태이고요. 하나의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은 다행히 대부분 식용 소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커다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양육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FDA와 USDA에서 공동으로 같이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신규 물질 규정이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러한 배양육 또는 대체육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두 나라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미트, 즉 육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체육에 대한 어떠한 규정, 가이드라인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라든지 아니면 첨가물 규제와 같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2025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육과 대체육의 특징을 쭉 비교한 건데요.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러한 실제육은 당연히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대량 생산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배양육의 경우에는
가격도 현재 상당히 비싸고요. 역시 대량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역시 대량 생산도 가능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육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동물 복제와 같은 윤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배양육이나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엔 이러한 환경 또는 윤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따져보면 먼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대체육이나 식물성 고기는 실제 동물 지방과는 전혀 동물성 단백질과는 다른 조성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의 불균형이나 또는 어떠한 미흡한 어떠한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실제육을 선호하겠죠. 컬처드 밋, 그러니까 배양육이나 식물성 고기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기술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맛이 없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기호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는 해외에 대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의 연구 사례를 약 최근 30년 동안의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백질 원입니다. 기존에는 대두나 완두, 밀 단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전분을 섞어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 동향은 대두와 같은 콩이 주는 어떤 이미 이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백질 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되는 게 대표적인 렌탈콩이라든지 병아리콩 또는 녹두와 같은 성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앞선 발표자께서 소개해 줬다시피 미생물 유래, 곰팡이나 세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단백질원을 이용하는 연구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 중에 마이크로 알지, 이러한 해양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이것을 단백질 원으로 대체육을 만드는 연구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카테고리는 어떠한 기계적인 장치, 즉 공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어떠한 식물성 단백질 소재를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 육에 가까운 조직감, 즉 어떠한 씹힘성을 구현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압출 성형기,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기도 하고요. 유럽의 특정 그룹에서는 전단 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떠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는 대체육의 식감, 질감, 조직감이 다양하게 구현되는 이러한 연구들도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맛과 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소비자 기호도, 선호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식물성 대체육의 원료가 되는 콩이 주는 어떠한 이미와 이치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GMO 연구를 통해서 콩의 어떠한 이미 이치가 제거된 소재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인 고기 맛, 즉 피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식물 소재로부터 헤모글로빈을 얻는 레그 헤모글로빈과 같이 콩가식물로부터 추출하는 이러한 소재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식물성 단백질 소재 탐색에 대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히만 소개해드리면 기존의 대두, 완두, 밀 이러한 단백질을 렌탈콩이라든지 완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또는 아예 다르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단백질 그리고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세 조류로
단백질 원을 얻어서 이것을 가공해서 대체육을 만드는 연구들이 상당히 활발하고요. 두 번째는 압출 성형기에 대한 공정 연구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이 기계를 이용해서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실제 육의 식감에 가깝게 가는 어떠한 분자 구조를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콩단백질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상당히 뭉쳐져 있는 구형입니다. 이런 글로뷸럴한 모양을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을 수분을 가하고 고온에서 높은 압력을 주면 뭉쳐져 있었던 단백질 배열이 길게 방향성을 띠면서 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섬유상으로 조직을 단백질 분자 구조를 재배열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가교결합을 유도해서 어떠한 실제 육에 가까운 분자 구조를 구현하는 게 이 압출 성형기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몇몇 연구팀들은 쉬어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전단셀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는 섬유상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이취를 제거하는 연구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주는 어떠한 그 소비자의 거부감, 그 향이나 맛이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실제 육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즐기는 어떠한 맛과 향을 식물 소재로부터 추출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연구들 역시 상당히 활발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이 식물성 고기를 왜 싫어하느냐, 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면 60% 이상이 단순합니다. 맛이 없다입니다. 실제 육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원형에 있는 것은 저희가 논문을 분석했더니 콩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미 이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18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렇듯 식물성 대체육과 관련된 연구도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양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입니다. 이것도 역시 3가지 또는 4가지로 그 연구 테마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직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얻고 이것을 분화시켜서 근섬유를 얻는 이 과정이 배양육을 만드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셀 분화를 촉진시키는 또는 셀 분화의 운명을 결정하는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데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테마는 배지 또는 배양기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배양육이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특정한 배지와 배양기의 그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양 성분, 그리고 특정한 환경에서 세포가 죽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배양되고 분화되도록 유도하는 세포 배양기와 관련된 연구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지체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근섬유가 우리가 식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덩어리 또는 형태, 구조를 띄어야지 우리가 만족하는 어떠한 식감이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를 붙여서 자라게 하는 어떠한 운동장 역할을 하는 게 스카폴드, 지지체입니다. 이 지지체를 어떠한 3차원적인 또는 고차원적인 구조를 만든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나 식감의 배양육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기술 중에 익스트루더라든지 아니면 전단셀 기술이라든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물성을 지닌 지지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도 상당히 핫토픽에 해당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해외의 경우이고 국내의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의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의 그 연구 동향은 사실은 해외에 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게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자들의 숫자도 현재는 상당히 적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의 연구 사례, 그 다음에 해외의 연구자들이 노력을 쏟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는 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좀 동참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식물성 대체육을 연구하고 있는 저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네, 한재준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 계속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상우 센터장님도 무대로 오셔서 Q&A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전무위원님이십니다. 박상우 전무위원님 연결돼 계십니까?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함께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예.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 한재준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추육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 단백질뿐만 아니고 미량의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같이 섭취되지 않습니까? 그 대체육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요? 예.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네. 예. 제가 이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과정을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체적으로 다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건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육류를 섭취할 때는 단백질만이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기타 등등의 영양소를 다 기대를 하고 섭취를 하는데요. 대체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합 과정에서 또는 식물성 조직 단백을 수화시키는 과정에서 제조자가 원하는 특정 영양 성분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영양 성분의 균형이 맞춰져야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광대학교 최준호 교수님께서 연결돼 계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질문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경영하고 관련돼서 풀무원의 노력과 그다음에 식품 산업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식품 산업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큰 시장을 갖고 있어서 이 ESG 경영이 확산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하고 HMR, 즉석식품 같은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산업체 입장에서 ESG 경영이 식품 산업에서 식품의 안정성을 포함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식품 산업이 지구 탄소 중립화에 100%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테크놀로지는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방향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를 갖다 저감화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노력을 갖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엔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줄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진국에서 주로 이제 그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푸드 웨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은 식품의 소비하는 단계에서 유통기한을 갖다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웨이스트, 식품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식품들 아마 여러분들도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유통기한을 이제 소비기한으로 이제 좀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냉장식품들의 저장 온도를 갖다가 10도씨로 규제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냉장 온도의 기준을 5도씨로 낮춤으로써 이제 가장 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육도 저지를 갖다가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도도 높이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사이어티 부분의 안전도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줄임으로써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탄소 저감 이런 부분에서 식품 산업이 기여를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냉장 온도의 강화 이런 부분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 guess this is a beauty of live conference. 네, 라이브 컨퍼런스의 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상우 센터장님, 한재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